반갑습니다. 2016년 8월 25일 BJ 왓썹과 함께하는 신개념 고품격 공포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이상한 영화 프릭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그리고 지금 제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놈 목소리 이영호 군 유괴 살인사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는 사건 일지, 2부는 수사 일지, 3부는 용의자 및 범행 분석으로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뭔가 탄탄한데요. 고맙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우리 엄마짱님께서 또 별풍선 50개, 너희께로 50보 감사합니다. 엄마짱님 고맙습니다. 너에게로 50보, 나도 50보, 50보, 100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하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은청월님 안녕하세요. 안단태님 어서 오시고요. 학교에서 가끔 섭님 이야기 하고 다녔더니 수업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저보고 공포 이야기 좀 해보래요. 그럴 때는 섭님 유튜브를 가보도록 해라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섭님의 유튜브를 가렴 그곳에 무서운 이야기가 아주 많단다. 이렇게. 오늘은 즉석으로 비트 찍었는데 박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 팝업 모드 수면 들어갑니다. 잘 자요 은정얼님. 좋은 밤 되세요. 프리지아스님 어서오세요. 컴퓨터가 끊겨서 알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한니발님 유튜브에서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던데? 예? 섭님 목소리 듣는 나에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와, 요즘 유튜브에서 내가 역대 그 시리즈물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리즈물을 처음 본 것 같아. 빨리 8부 내놓으라고, 빨리 올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와, 한니발님 좋겠소. 사인 받아야겠소. 치매 아니냐고. 다랭이님. 그런 건 무시하세요. 그런 건 제가 지워놓겠습니다. 미안해. 학교 괴담. 그렇죠. 유튜브를 보렴. 유튜브를 봐야지. 길가다 꽁해쩌님 어서오세요. 대바대에 완전히 이제 맞들리셨구나. 꽁해쩌님. 학교 내일 파티여서 늦게 자도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이상한 영화 프릭스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이 두 가지는 화면 연출이 있는데 이영호 군 유괴 살인사건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읽는 건 라이브는 아닌데 오디오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을 그냥 여러분들 채팅창을 얼리지 않고 화면을 그냥 띄울 거예요. 거기다 사진을 그냥 띄워서 보여드릴 거니까 채팅 하실 때 여러분들 드립 같은 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집중해서 채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김소민님 어서 오시고요. 사진은 있죠. 네, 욕하지 마시고. 범인한테 뭐라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건 뭐 당연히 범인한테 뭐라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렇다고 욕설을 욕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필터 없이.
아셨죠? 그거만 좀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영옥은 유괴 살인사건 워낙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좀 예민한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서로 조금 조심해서 듣는 걸로 하고, 요거는 끝나고 물론 이제 1부와 2부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텀은 잠깐씩은 있겠지만 길게 토크를 가지진 않을 거예요. 거의 바로바로 들을 예정입니다. 꽤 길어요. 거의 한 1편당 거의 20분 정도씩 소요가 될 거예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호예요. 이형호. 그래서 일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이상한 영화 프릭스하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요거는 앞뒤로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들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목소리를 쭉 세 개를 듣고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 미리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방은 채팅이 이뻐서 좋죠. 그렇죠. 저번처럼 울까봐 휴지 챙겨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듣고 올게요.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영화 프릭스. 이것도 몇 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기형인 분들을, 실제 기형인 분들, 선천적인 기형인 분들을 배우로 쓴 영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그런 영화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원하는 사건이나 리뷰 같은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왓썹의 공포라디오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추천, 질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섭고 싶어 지리고 싶은데 양만 빠는 방송인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걸. 내 능력에 자동의 추천이 있다면 그건 바로 추천 질차 형편없단 이유. 추천유, 질찬유, 구독유, 좋아요. 이제 광고 스킵은 그만. 싫어요는 모두 파란 하늘에 묻어버려. 오늘도 너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 나는 왓썹 공포 라디오만 봐.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심쿵, 내 가슴이 지금.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상한 영화 프릭스. 1932년 제작된 미국의 영화로 장르는 공포 드라마, 러닝타임은 64분, 토드 브라우닝이 연출한 영화. 지금 소개할 기괴한 영화가 바로 프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프릭스는 등장인물이 대부분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하는 영화로 등장인물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면서도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한 유랑 서커스단을 배경으로 합니다. 서커스라는 소재만으로도 특이함이 느껴지지만 그 기괴함은 서커스단에 속한
단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단원들 중에는 소두증에 걸린 사람부터 하반신이 없는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 몸이 붙은 샴쌍둥이, 수염난 여자 등 다양한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 나름의 생활을 별 무리 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러합니다. 난쟁이 한스에게는 그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약혼 여인 프리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녀는 공중 그네를 타는 미녀인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녀는 괴력의 사나이 헤라클레스와 연인 사이였지만 한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한스가 자신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돈을 빌리며 사치를 일삼았고 그녀는 그가 주는 모든 선물을 헤라클레스와 함께 누리며 한스의 감정을 작은 유의로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한스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프리다는 한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프리다에게 이별을 고하고 프리다는 한스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한스가 부자인 걸 알게 된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유혹해 결혼한 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한스의 친구들과 한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헤라클레스를 응징하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다룬 영화이죠. 결국 선천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놀다가 큰 벌을 받게 되는 인물들을 통해 교훈과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단순한 교훈이나 메시지보다 더 큰 충격을 느낄 수가 있는 작품인데요. 프릭스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영화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엔 슬프고 무서운 독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CG나 분장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제 선천적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연기하는 무시무시한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장애인과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짙었던 당시 기괴한 캐스팅과 여주인공 클레오파트라가 보복을 당해 장애인이 되는 장면으로 인해서 개봉했을 당시 극장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속출해 영국에서는 30년간 상영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신 30년이 지난 후인 196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으며 그 시대였기에 가능한 괴물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토드 브라우닝은 서커스단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서커스단의 무의와 사랑에 빠져서 부유했던 집을 나와 스스로 광대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명 영화 감독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영화 감독이 되었지만 정말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브람 스토커의 원작을 영화로한 드라큘라였습니다. 그는 드라큘라를 통해서 호러 영화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프릭스를 만든 이후 영화계에서 영원히 매장되어 버리는 비운의 감독이 되고 만 것이죠.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모두 실제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으로 당시로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을 스크린에 옮겼던 그의 시도는 그렇게 그를 매장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그는 재평가되어 천재적인 비운의 감독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정상이 아닌 우리와 다르다라는 점은 항상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 느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본질을 알기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말과 상처를 안겨주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배척에 좌절하고 그들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토드 브라우닝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괴한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인한 놀라움이 먼저 다가오시나요? 이상한 영화 프릭스였습니다.
네, 이상한 영화 프릭스 보고 오셨습니다. 한니발님 아는 그 프릭스가 아니었어요. 예. 32년작이네요. 진짜 오래된 영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영화면은 충분히 시대적으로 논란이 되고도 남았겠죠. 근데 제가 좀 많이 완화된 그런 화면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움직이는 화면의 그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 뭐 그분들을 싫어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리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호로록 고맙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너무 앞서간 영화인 거죠. 자연숭이님 어서 오시고요. 영화가 무섭네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영화이면서도 보다 보면 기괴해지고, 뭔가 웃기는 것 같으면서도 보다 보면 막 무서워지는 그런 영화죠. 케이크밤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엘님 47시간의 선물을 드릴게요. 초콜릿 47개 선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만들면, 근데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난쟁이 영화 배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왕자의 게임에서도 나온 난쟁이 배우랑 정말 비슷한 외모십니다. 그렇지. 전에 타비 방송에서 저런 정상이 아닌 사람을 납치해서 끔찍한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CSI 라스베가스에선 작은 사람들만의 엑스포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신기하게 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나와 무언가 다르고 좀 그런 다른 외모나 다른 성격이나 말투 이런 걸 많이 배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진짜 방금 말씀해주신 지금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처럼 그냥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이 있듯이, 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있듯이 그런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들어본 영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요청이 몇 번 와가지고 그래서 베베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베님이 또 이제 자료 조사해 주시고. 달고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노트북이 더 렉이 걸려요? 왜 그래? 오늘 렉이 좀 심한가요, 여러분?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조사한 우리 베베님도 베베님이지만 이걸 처음부터 알고 리뷰해 주세요 하신 분들이 난 더 신기해. 30년대 영화를. 렉 없어요? 다행이다. 제 노트북이 이상해요. 동네 할인 사건님 어서 오세요. 동네 할인 사건 웃긴다. 닉네임 잘 지었다. 윤조님도 버퍼가 있고 케이크밤님도 버퍼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학대한다. 그 영화에서 이유리 씨가 연기한 그녀는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습니다. 분신사바에서 이유리 씨가 연기한. 제국구님은 제 방송 미리 다 알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멘트를 준비해 오시는 거 아닌가요? 되게 신기해요. 적시적소에 저렇게 긴 대사를, 긴 이야기를 딱 맞게 이렇게 써주세요. 사전 방송 멘트인 것 같지.
영어쌤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초콜릿 팩토리 진짜 30분에 한 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모으세요? 진짜 한 시간에 하나씩만 모으진 않을 거 아니야. 항상 보시면 많이 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방송 시작 전까지 왓썸님이 안내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원하는 닉네임이 뺏겨서 동네 할인 사건 된 거예요. 근데 잘 지었어요. 좋아요. 저런 센스쟁이 닉네임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12시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녹방을 안 틀었기 때문에 추천수가 오늘 굉장히 근데 나쁘지 않네. 아라님도 오셨구나. 어서오세요. 진짜 한 시간에 하나씩 모아요? 100개 쏠 때도 100시간 켜놓는. 그래요? 와, 우리엘님 그러면 초콜릿을 저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인데? 완전 영광인데? 포그방님 어서오세요. 프리지아 스님이라고요? 스님, 우리 방 스님은 스카이님이지. 프리지아 스님은 푸님이지, 푸님. 자, 그럼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해드린 근원 목소리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오디오는 준비가 돼 있는데 화면 연출이 따로 없는 관계로 제가 라이브로 바로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사진을 화면에 띄울 겁니다. 그리고 채팅창은 얼리지 않을 테니까 보시면서 채팅은 쓰시되 이야기에 집중해서 이야기에 맞는 채팅 위주로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추천 12시 되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워낙에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뭔가 오락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중점적으로 그 사건의 일지와 뭔가 그 내용, 사건의 시간대별로 벌어진 사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다뤄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거리는 좀 없을 수 있어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있는 사건 자체를 같이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염원해 주시고 우리 피해자인 형호군이 좋은 곳으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같이 빌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 목소리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야기하는 동안엔 채팅창이 녹여져 있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리액션이라든지 뭔가 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 외적으로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거 양해해 주시고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1253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연님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은 일단은 얼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판단해 볼게요. 네, 일단은 얼리지 않겠습니다. 이태한 형사님, 박현경이네. 또 실패했습니다. 추천수가 너무 저조하다고요. 우리가 틀렸어요. 인부전 시작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도 그럽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천수가 그럽니까? 처음에 무전했을 때 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추천 질차시 늘지 않는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가 분명 애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다고요? 네. 그놈 목소리. 이영호 유괴 사건. 명랑하고 활동적인 편이며 50kg으로 조금은 통통하고 군것질을 좋아하던, 그리고 동네에 유일했던 성호 오락실에서 전자오락을 즐겼던 이영호 군. 자신이 잡은 잠자리가 불쌍해서 놓아주었다고 일기장에 기록할 만큼 여렸으며 친구들로부터 좋은 녀석으로 여겨지던 이영호 군. 이런 형호 군은 1991년 1월 29일 당시 항상 놀러가곤 하던 집 근처 놀이터에서 그놈에게 유괴되고 맙니다. 1991년 1월 29일 성광비역 대표 이우실 씨의 3남 중 차남으로 전처의 장남이었던 이형호 군은 당시 9살로 압구정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5동의 좌측 부근에 있던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 임모군과 헤어진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밤늦도록 형호군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밤 11시 30분경 범인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와 형호를 데리고 있으니 이틀 안에 현금 7천만 원과 카폰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1월 31일 범인이 형호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감추고는 본인이 서초서 형사인데 거기에 나가 있는 형사 좀 바꿔달라고 넘겨짚어 경찰에 신고 여부를 떠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 함께 있던 강남경찰서 형사의 유도로 이우실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형호군의 계모가 가정집인데 무슨 형사가 있느냐고 대답했고, 이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듯 전화를 끊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카폰을 통해 형호군의 부모에게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으로 오라는 지시와 함께 공항에 들어서면 시속 70km를 유지하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라이트를 2번 깜빡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까 전화 받으신 분 맞습니까? 알겠으니까요. 네, 여보세요? 지금 바로 내려가셔가지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34분 조금 지났으니까 40분에 뒤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뒤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네.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차장이요? 네네. 형호군의 아버지가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우자 범인은 다시 카폰으로 왜 차를 한적한 곳에 세웠느냐고 다그치며 시청 앞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차 뒤에 누가 타고 있던데요. 식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는데요. 그 구석장에다가 차 혼자 달라당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시청 아십니까? 시청 앞에 동방프라자 아시죠? 예. 동방프라자하고 삼성물산 건물 사이에 큰 길 있죠. 다시 전화 드리죠. 범인은 이어 카폰으로 충무로 대한극장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키를 꼽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근처의 제과점으로 들어가라 지시했고, 제과점이 문을 닫았으니 치킨센터로 옮기라고 계속 지시했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저 대한극장은 아시죠? 꽃장 넘어가서 엠베스터 호텔 지나서 우회전 해가지고요. 대기로 쪽으로요? 예, 예. 좌회전하시고 쭉 오시다 보면요. 예. 대한극장 맞은편에 그 택시 정류장 있죠? 예, 예. 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두시고요. 예. 그 건너편에 보면은 K크로스라고 빵집이 있습니다. 예, 예. 방법은 아까하고 동일하고요. 예. 어떡하시겠습니까? 나갈게요. 예? 나갈게요. 키 꼽아두시고요. 예. 문 열어두시고요. 예. 그 K하우스에 들어가 계십시오. 알았습니다. 이날 범인은 하루 동안 총 16차례의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2월 1일
범인은 카폰을 통해 김포공항 국내선 제2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뒷문을 잠그지 말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나 약속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에요. 네. 지금 그냥 들어오라는 거 한 번 더 전화드린 겁니다. 그것만 하나 알아주세요. 그것도 좋은데요.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네. 그 장소는 제가 출발하시면 카폰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오시냐면요. 네. 연락하지 마셔야 됩니다. 새벽 2시 20분경 범인이 지정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 앞 대로변에서 형호군의 부모가 경찰의 제안을 따라 범인이 요구한 7천만 원으로 위장한 가짜 돈뭉치를 실은 승용차를 세워놓았습니다. 이때 형호군의 계모는 교보빌딩 앞 신문 가판대 뒤편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근처의 지하도에서 나온 점퍼 차림의 20,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차를 둘러본 뒤 가판대에 몸을 숨기고 한동안 차를 관찰하는 것을 보고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나 형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 남자는 달아났습니다. 말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6학년 올라가는 면세 조심하세요. 누구 데려오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번에 만약 한 번만 더 눈을 뜨면 이걸 끝장인 줄 아십시오. 오늘 나온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끊겠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간상으로 봐서 행인이 드문 시간인데 일시에 덮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모두 연행했더라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다고 분개하는 형호군 부모에게 검문을 하면 범인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2월 5일 범인은 5일부터는 수법을 바꿔 특정 장소에 메모지를 남긴다는 간단한 전화통화만을 하고 이후 메모지를 통해 형호군 부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범인은 이날 모 장소에 남긴 메모지에서 윤현수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한일은행 계좌와 김주선 이름으로 개설한 상업은행 계좌로 현금 2천만 원씩을 입금시킬 것을 지시했고 형호군의 부모는 일단 한일은행 계좌에만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한일은행 동여의도 지점과 상업은행 물레동 지점 두 곳의 점포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이 붐비는 곳이라는 걸 사전에 범인이 조사해서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범인은 이용호 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요구한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한일은행에 입금했는지를 확인한 뒤 나머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저녁 8시 서울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 난간석을 찾아가 난간석에 붙여둔 메모지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우실 씨는 그 즉시 올림픽대로의 난간석에서 양화대교 남단 88대로의 김포공항 방향 첫 번째 가로등 배전판 위에 현금을 넣은 가방을 두고 가라는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범인의 지시에 따라 양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위에 첫 번째 교각 철제 배전판 위에 경찰의 제안을 따라 현금 10만 원과 신문지 뭉치를 넣은 철제 가방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당시 이우실 씨는 가짜 돈 뭉치가 든 철제 가방을 놓고 그 길로 집으로 갔으며 잠복 중이던 형사들은 장소를 착각해 돈가방에서 200m 떨어진 고수부지 매점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수부지 쪽으로 20m 정도 떨어진 철제 의자 쪽만 감시하는 등의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범인은 밤 10시 10분경 승용차를 타고 올림픽대로 옆에 나타나 잠복 중이던 형사 4명에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놀랍게도 거진 차량 정차 없이 가짜 돈뭉치가 든 철제 가방을 낚아채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지정한 철제 배전판의 위치와 이우실 씨가 놓고 간 돈가방을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올림픽대로에서 서성대면 범인이 경찰임을 눈치챌 것을 우려해 고수부지에서 잠복해 있느라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벽 1시경 범인은 형호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가짜 돈을 잘 받았으며
아들을 찾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어떠하시겠습니까?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날 범인은 한일은행 계좌에 2천만 원을 인출해 상업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월 14일 이날 형호군의 집에 범인으로부터 형호군의 아버지에게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 횡단보도 오른쪽 쓰레기통에 있는 쪽지에 적힌 대로 행동하라는 46번째 마지막 협박 전화가 걸려온 뒤 이후에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가짜 돈 뭉치를 본 유괴범이 납치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월 19일 경찰은 이 당시 범인이 형호군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해 갈 것을 대비해 범인이 개설한 계좌가 사고 계좌임을 컴퓨터에 사전 입력시킨 뒤 중앙 전산망에도 고정요원을 배치해 범인의 출현을 대비하던 중 오후 3시 30분경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 범인이 나타나 김주선 명의의 통장을 내밀고 7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컴퓨터 단말기 화면에 주의 경고라는 표시가 나타나자 여 은행원이 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은행 측의 적절치 못한 조치로 범인을 놓친 것으로 은행 측의 실수라고 했지만 은행 측은 예금 압류, 분실 및 도난, 지불 정지 등 50여 가지의 통장 사고의 경우 모두 주의 경고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관련 통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 측의 잘못이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범인은 이영호군 납치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음을 확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3월 13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잠실 고수부지 하수구 안에서 이영호군이 숨진 채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을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도색 작업을 하던 김길수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형호군의 눈과 입은 비닐테이프로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손은 포장용 비닐끈에 의해서 뒤로 묶여 있었으며 발은 나일론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또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짙은 청색의 티셔츠와 인조가죽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바지 주머니 안에는 1,000원권 지폐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2개, 총 현금 1,200원이 들어있었고 신고 나갔던 운동화가 아닌 아디다스 제품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소유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밝혀진 보행 측정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초기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유괴된 형호군의 집에서 차로 10여 분 이내에 가까운 거리이고 이날 발견된 형호군의 옷차림이 실종 당일 입었던 옷이었으며 범인이 집에 건 46차례의 협박 전화 동안 형호군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유괴 3일 뒤 형호군을 더는 보호하지 못하겠다는 등을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유괴한 뒤 2, 3일 내에 범인이 형호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 형호군 시신 검시 결과 숨진 뒤 상당 시간이 경과한 듯 온몸이 얼어있는 채 굳어 있었으며 당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신 일부분이 부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호군의 시신 부검 결과 형호군은 시신 발견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3월 7일 전후에 살해되었거나 넉넉 잡아도 3월 초까지는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형호군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범인이 가족에게 7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접촉을 시도하다가 지난달 14일 이후 전화 연락을 중단한 데다 형호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금품을 노린 단순한 유괴살인, 원한에 의한 살인 등 두 갈래의 방향으로 수사에 초점이 모였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형호군을 한 달여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점을 착안해 범인이 형호군과 안면이 있는 이른바 면식범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형호군이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유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인이 은행계사 개설 당시
범인을 목격한 은행원과 인장업자 그리고 인출을 시도했던 범인의 얼굴을 본 여직원들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몽타주의 작성 시에도 경찰은 일부 목격자의 기억이 희미해 애를 먹다가 끝내 최면술사를 불러 목격자에게 최면을 걸어 기억을 되살린 끝에야 몽타주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녹음한 전화 목소리와 범인이 남긴 메모지가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날 오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이완구 시경 3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현상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며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3월 15일 아침 압구정 초등학교에서는 이형호 군이 새학년도에 배정된 4학년 6반의 형호 군 책상 위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병원 영안실에서 간단한 연결식을 한 형호 군의 유족들은 곧바로 벽제의 장묘 사업소로 출발해 형호 군을 화장했습니다. 이날의 연결식에는 형호 군이 다니던 압구정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지난해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 1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후에는 형호 군 유괴 살해 소식이 크게 보도되자 수업이 끝난 압구정 초등학교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약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교문 앞까지 나와 하굣길의 자녀들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의 한 이름 없는 야산에 형호 군의 아버지와 생모가 한 줌의 재로 변한 형호 군을 허공에 뿌렸습니다. 유족들은 이날 형호 군을 유괴 살해한 범인보다 오히려 범인을 3번씩이나 놓친 경찰에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으나 형호 군의 아버지는 경찰을 탓하진 않습니다. 모두 애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은 아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 일부 그놈 목소리 사건 일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그놈 목소리 2부 수사 일지 편을 듣겠습니다. 형호 군의 유괴 사실이 공개 수사로 전환되자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이 그동안 비공개 수사를 해오며 범인에 대한 추적 수사를 허술히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3차례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추가로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의 범인 추적 과정에서 무전기의 배터리가 수시로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는 등의 취약한 경찰 장비 때문에 추적이 느슨해진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밤 11시경 송파구 마천 1동 뒤여인숙에 30대 남자가 들어왔다가 마루에 놓여있던 범인의 몽타주가 그려진 전단을 보고 달아났다는 제보를 받고 송파 지역에 형사대를 보내 수사를 벌였습니다. 3월 16일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3차례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이를 은폐해온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김원환 서울시경 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을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도치 안의 지휘계통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이러한 은폐 사건을 두고 서울시경 주위에서는 형호 군이 죽게 된 것도 상당 부분 경찰의 책임이란 자성론이 이른 가운데 설동주 강남서장이 직위 해제되는 등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임 중 검거를 장담했으면서도 범인을 놓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 수사를 극력 거부하다가 치안본부 감사부장으로 영전해간 조성빈 전 서울시경 3부장은 은폐 의혹의 화살이 자신에게 쏠리자 나는 몰랐던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치안본부는 이날 책임을 물어 설동주 강남경찰서장과 감승주 강남서 형사과장, 황하운 강남서 형사계장을 직위해제였고 신임 강남경찰서장의 285 본부폭력과장을 형사과장에서는 강용환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과장, 그리고 형사계장에는 김영 관악서 형사계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습니다. 한편 전날 밤 10시경 수사본부가 설치된 강남경찰서에 한 30대의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자신이 잘 아는 30대 남자의 목소리 및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남성이 모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뒤 소재를 알 길이 없다는 제보를 함에 따라 강남경찰서 2명의 직원이 다음날 온종일 제보 대상자를 찾은 끝에 어렵사리 대상자를 찾아냈지만 범인과는 어느 하나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불러다 조사한 결과 그는 한 술집의 외상값 때문에 엉뚱하게 범인으로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가 공개로 전환되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속아 산 뒤 판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등의 보복성 제보와 배달이 늦는다고 배달원을 고발한 감정적인 제보 등 하루에도 수십 건씩 허위 제보가 걸려왔습니다. 유한구 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시내 27개의 경찰서 형사과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각 경찰서는 접수된 시민 제보를 책임지고 수사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사건 발생 직후에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마네킹에 유괴 당시 형호군의 옷을 입혀 압구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유괴 현장 목격자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8일 경찰은 범인이 형호군을 한 달여 동안 살려두었고 하루에도 4-5차례씩 돈을 갖다 넣을 장소를 바꾸는 등 끈질기게 돈을 요구해온 점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형호군 부모와 만나는 장소로 김포공항을 2차례나 선정했고 전화통화 시 공항 관계 전문 용어를 간혹 써온 점에 비추어 범인이 공항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3월 4일 오후 2시경에 이영호군 시신 발견 장소에서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송파구 잠실 2동 한강 고수부지에서 형호군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30대 남자에게 삼촌이라고 부른 것을 목격했던 목격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호군으로 보이는 어린이는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단둘이 산책 중이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사탕을 사면서 형호군이 범인에게 삼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목격자는 당시 학생 차림의 어린이가 평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이상해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이 어린이는 형호군이 유괴될 당시 입었던 검은색 바지와 셔츠, 운동화 등의 비슷한 차림새를 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형호군이 평소에 친삼촌, 외삼촌, 삼촌의 친구,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에게 삼촌이라고 불러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이영호군의 친인척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해 이들 모두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형호군이 발견 당시 가지고 있었던 만보기를 사준 적이 없다는 부모의 진술에 따라 범인이 유괴 후 이영호 군에게 사주었을 것으로 보고 만보기 판매점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보기는 친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수사본부에 접수된 제보는 모두 86건이었습니다. 3월 19일 경찰은 범인이 형호군과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형호군에게 만화책 등의 소일거리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시내 만화가게와 비디오 테이프 대여상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때 동안 수사 기록과 110여 건의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형호군이 유괴 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힌 마네킹과 범인의 음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대량 복사해
목격자 파악 및 탐문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2월 13일 양화대교 부근에 나타나 가짜 돈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을 당시 같은 시간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양화대교에서 광명시 방향으로 달아났던 사실과 2월 18일 광명시에서 범인 몽타주와 비슷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제보에 따라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차주는 최모 씨인 것을 밝혀냈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3월 20일 경찰은 이용호 군의 시신이 발견된 잠실 고수부지에 전 경비원 최모 씨가 형호 군의 유괴 직후 무슨 일이 있냐는 전화를 동료들에게 걸어왔다는 제보 등 이때까지 접수된 141건 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8건의 제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3월 21일 경찰은 형호 군의 생모와 계모 측 친인척들이 많이 사는 대전 지역에 수사진을 급파해서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었으나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파악에 그치고 있을 뿐 그동안의 행적 조사 및 범죄 관련성 여부를 캐는 데는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형호 군이 유괴 당시 입었던 옷과 범인이 상업은행 상계 지점과 교보문고 부근에 출연 당시의 옷차림을 한 마네킹을 만들어 목격자를 찾았는데요. 저녁 6시 30분경 범인의 몽타주와 비슷한 30대 남자를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 49동 앞에 내려주었다는 택시 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의 제보 및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인이 면식범이며 공범으로 한 명을 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형호 군 주변 인물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한편 이때까지 들어온 제보 및 신고 내용 대부분이 잠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중시해 범인의 근거지가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잠실이나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 등 반경 2km 이내의 소형 아파트 지역이나 여관 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이날 형호 군의 시신이 유기됐던 잠실 선착장 주변에서 지난 6일 범인으로 보이는 30대 안팎의 남자 2명을 보았다는 또 다른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이들 30대 2명이 시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3월 22일 이날 경찰은 2월 2일경 형호 군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1단지 놀이터에 나타나 동네 어린이 4명과 함께 공놀이를 했다는 이 동네의 신모양의 진술에 따라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신모양은 잠실 1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탐문 수사 도중 신모양의 어머니에게 형호 군의 사진을 보여주자 옆에서 지켜보다 전에 함께 공놀이했던 아이가 틀림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모양에 따르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중 형호 군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함께 놀자고 해서 30여 분간 같이 공놀이를 했으며 30대 남자가 놀이터 부근에서 이를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시 함께 놀았던 어린이 4명에게 형호 군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거의 비슷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초 형호 군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잠실 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에 3-4차례 나타나 장난감과 과자를 샀다는 상인들의 제보에 따라 이러한 사실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괴된 지 3주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서 범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이들과 스스럼 없이 공놀이할 정도로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고 낮에 과자를 사러 혼자 슈퍼에 나타났다는 가게 주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지금까지 추정한 것처럼 범인이 형호 군과 아주 가까운 사이거나 친인척이 확실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범인의 근거지가 잠실 1단지 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밀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주민조회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난 7-8명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어린이 10여 명으로부터 사진과 비슷한 어린이가 30대 남자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3월 23일 이에 따라 경찰은 오후 잠실 1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임시 반상회를 열었고 이곳에 살다가 최근 자취를 감춘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편 범인의 몽타주와 비슷한 남자가 3월 17일 오후
도봉구 우이동 도선사에 나타났다는 제보에 따라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3월 25일 경찰은 잠실 1단지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탐문 수사를 계속하나 더 이상의 목격자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그동안 용의점을 두어온 주민들에 대한 수사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던 형오군으로 보이는 어린이와 범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용호 군의 목격담 또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케이스처럼 어느 특정 지역의 목격자가 등장할 시 해당 지역에서 자신의 목격담에 확신을 갖는 또 다른 목격자들이 나타난다는 사회 심리학적인 사실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월 26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어 범인이 김포공항과 관계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김포공항 국내선과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을 오가며 이곳 공중전화로 9차례나 이용호 군 집에 협박전화를 걸었을 뿐 아니라 티켓팅, 도킹 등의 공항 관련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공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항경찰은 본업인 경비 업무보다 현상금 1,000만 원과 1계급 특진이 걸려있는 해당 사건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경찰은 24일까지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삐끼 등 공항 주변 관계자 800여 명을 내사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 국내선 탑승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5월 8일 사건 100일째 어버이날이기도 한 이날 이용호 군의 아버지 이우일 씨는 범인은 부모도 자식도 없는 사람인가 라며 분노하면서도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지 말고 범인이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형호의 원혼 앞에 참여한다면 자신 역시 법의 관용을 호소하겠다며 범인에게 자수를 호소했습니다. 이우실 씨가 범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동안 그의 사업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형호 군의 형과 아우도 공포에 질려 등교를 기피하는 등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9월 이용호 군의 아버지 이우실 씨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 현대 아파트를 팔고 서울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형호 군의 위패가 안치된 서울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를 찾아 형호 군의 어린 영혼을 달랬다고 합니다. 12월 17일 이날 경찰청은 현상금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범인의 전화녹음 테이프를 10,000개 만들어 반성회 등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해당 사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의 최대 액수인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수사팀에 강력 형사 25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형호 군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을 때 형호 군의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열어 범인이 요구했던 아들의 몸값 7천만 원에 3천만 원을 합쳐 범인 체포 현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었다고 합니다. 1992년 1월 29일 이용호 군 유괴 살해 사건 1주년 수사본부가 차려진 강남경찰서 측은 지난 1년 동안 연 인원 9,784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했고 420명의 용의자 및 주변 사람을 조사하는 한편 740건의 음성 및 필적 감정을 실시했으며 범인의 몽타주를 담은 전단 28만 장을 전국에 뿌리고 범인의 음성 테이프 1,000개를 제작, 배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3부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외화 비디오 테이프 10만 개에도 범인의 음성 및 몽타주를 삽입했으나 뚜렷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3월 31일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방송에서 이용호 군 유괴 사건 제목 살해범의 목소리를 다루며 1년간에 걸친 수사 과정과 함께 유괴범이 형호 군의 집에 걸었던 전화 목소리를 방송한 뒤 방송국과 수사본부인 강남경찰서로 문의 및 제보 전화가 빗발쳐 수사본부에 임시전화 6대를 긴급 가설하는 등 이틀 동안 100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첫 방송으로 25%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28일 이영호 군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한국통신이 운영하다가 중단했던 범인 음성 녹음 서비스가 롯데제과의 협찬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롯데제과 측은 우리 상품의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으로 서비스를 맡았다라며 월 100만 원을 들여 전화 5회선을 확보해 범인 음성을 1분 정도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한국음반 및 비디오협회도 지난달부터 시판되는 비디오 테이프의 첫머리에 형호군 사건의 내용과 범인 음성을 담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도 관내 유선방송과 10개 극장에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 방송케 했습니다. 6월 2일 이날부터 나주봉 씨가 유괴범 전화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 2,000개를 126만 원을 들여 제작해 서울, 의정부, 안산, 광명, 인천 등의 수도권 일대 역 광장에서 몽타주가 실린 전단과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 씨의 직업은 각설이 차림을 하고 곳곳을 누비며 멋들어지게 각설이 타령을 부른 뒤 가요 테이프를 파는 이색 노점상으로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민들에게 이영호 군 유괴 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유가족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2001년엔 실종자 가족 200여 명과 전국 미아 실종자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을 결성했으며 현재까지도 회장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1일 현상 수배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영호 군 유괴 사건을 다룬 그놈 목소리가 개봉했습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PD 시절 해당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박진표 씨가 영화 감독을 맡았으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출입해 기결 수용자 312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고, 이날 그놈 목소리는 최초로 개봉 중인 영화가 구치소에서 상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영호 군 유괴 살인사건 2부 그놈 목소리 수사 일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3부를 잠시 후에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3부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범인의 얼굴 제가 일부러 계속 띄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십시오. 언제 어디서 이런 얼굴을 마주칠지 모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공소시효 끝났다고 신고도 안 받아줄라나? 그렇죠. 지금은 더 나이 들었겠죠. 저기에 이제 주름이 더 더해지고, 하긴 이거 지금 얼굴 본다고 해서 못 알아보겠네. 주름도 더해지고 살도 더 붙었고 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중에 채팅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많이들 서로 이제 자제해 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욕도 안 하시고, 이 정도 채팅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특히나 더 부탁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분은 이 채팅창이 포함된 내용으로 그대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채팅 하나하나도 오늘 방송에 이 방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채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욕이나 이런 거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방송에 좀 더 집중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말 안 해야지라니요. 자, 끝으로 마지막 3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좁혀진 용의자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의 행동이나 목소리나 필적에 관련된 범행의 분석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누가 범인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얼리지 않고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3부도 그냥 일단은 얼리지 않고 할게요. 그냥 집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 그냥 이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면 충분해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보다가 얼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신 대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은 일부러 제가 얼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서 그렇게 이영호 군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채팅창 얼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진짜. 이런 방송 없습니다. 유명한 분의 유튜브 가도 항상 그런 댓글이 있어요. 방송은 참 좋은데 채팅창이 참 더럽네, 막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지금 1부, 2부 본 결과 제가 지켜봤는데 괜찮았어요. 정말 정말 괜찮았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멋져요. 역시 우리 방 최고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바로 그놈 목소리 이영호 군 유괴 살인사건 3부 용의자 및 범행 분석 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추천 한 번만 조심스럽게 부탁해 드릴게요. 추천 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사촌오빠가 5살 때 어떤 아주머니가 납치해 가려고 한 걸 큰엄마께서 막으셨는데 그 후로 오빠가 8살 되었을 때 그 아줌마께 오빠를 끌고 가셔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니까 우리엘님도 뭐 유괴당할 뻔하셨다고, 그리고 세라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정말 다들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부 바로 시작할게요. 모 씨는 지난 1월 31일 이거 아니구나. 3부 시작할게요. 이영호 군 유괴 사건 당시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던 용의자들입니다. 첫 번째, 범인이 은행 계좌 개설 시 기재한 정보와 공통점이 있던 김모 씨. 경찰은 2월 중순 범인과 숨진 형호 군의 부모의 약속 장소 부근을 잠복 수사하던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주변에서 배회하던 김모 씨를 발견해 조사해왔으며 3월 25일 범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한 이름과 필적을 감정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이 상업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적어놓은 가명, 김주선과 김모 씨의 여동생 이름이 일치하며 매제의 이름도 한일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한 가명, 윤현수의 끝자리만 틀린 두 글자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김모 씨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무의식 중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한일은행 계좌 개설할 때 범인이 적어놓은 주소가 김모 씨가 살던 아파트의 동과 호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꼽았습니다. 김모 씨는 그동안 형호 군의 시신 유기 장소와 가까운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에 거주하다가 경찰이 공개 수사에 들어간 뒤인 3월 20일 수원으로 이사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범인이 2월 14일 마지막 연락 장소로 정한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 김모 씨의 또 다른 여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서울 출생으로 서울 말씨를 쓰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금까지 파악된 범인의 윤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6일, 경찰은 김모 씨의 범행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밤 귀가시켰으나 김모 씨와 김모 씨의 주변 인물들을 잘 아는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김모 씨의 매제 윤모 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단서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용호 군의 친척인 이모 씨. 3월 15일 경찰은 46차례나 집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온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문 분석을 의뢰한 결과 범인의 성문이 이용호 군의 친척 이모 씨의 성문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문이란 목소리를 음석 분석기를 통해서 지문처럼 특수용지에 판독할 수 있게 한 목소리의 무늬로 사람마다 독특하므로 용의자와 범인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 결과 틀릴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로 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한마디로 제2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나 부자간인 경우 성문이 거의 같아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성문이 같으면 일단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성문 대조를 통해서 가려낸 용의자에게 범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읽게 해 두 음성을 편집하여 스피치 스펙트로 그래픽 디스플레이라는 기계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착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1988년 원혜준 양 유괴 살해 사건 때 처음으로 사용되어 수사에 개가를 올린 이래 1991년 당시까지 64건이 행해졌는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FBI 통계에 따르면 1986년 2000건의 성문 분석 결과 판정이 잘못 나는 경우는 단 3건일 정도로 그 신뢰도가 높고 그 오류 또한 일란성 쌍둥이나 형제 등의 경우로 성문 차이가 거의 없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5일 경기도 부천시 집에서 이미 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성문 분석 결과를 들이대 추궁함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용해 조사했으나 이모 씨가 유괴 당일의 알리바이 등을 대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1월 31일 소송 당사자로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서 하루 전인 30일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 모 호텔에 투숙했으며 다음 날인 31일 법정에 출두했으나 상대가 나오지 않아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관광차 홀로 경주로 가서 모 여관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모 씨는 증거로 형호군 집에 범인이 16차례 협박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 불국사 입장권, 주차권, 고속도로 통행 티켓 등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모 씨가 1월 31일 하룻밤 묵었다고 진술한 경북 경주시 비여관 종업원 이모 씨를 15일 불러 대질신문을 벌여 이모 씨의 숙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날 벌인 이모 씨의 집의 압수수색에서 기대했던 범행 관련 예금 통장과 도장 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다음날 새벽 이모 씨를 일단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모 씨가 지난해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형호군의 생모 이혜옥 씨가 남편 이우실 씨로부터 이혼 당시 위자료로 7천만 원을 받아내는 데 도움을 주고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해서 불만을 품는 등 범행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혐의점을 풀지 않은 채 다시 재소환해 재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모 씨가 2달 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당시의 불국사 입장권, 주차권, 고속도로 통행 티켓을 한 달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꾸민 것으로 의혹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18일 부산 경주에 형사대를 보내
이모 씨의 1월 31일 전후한 행적을 조사하나 당시의 알리바이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30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의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아 이모 씨에 대한 혐의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에서 이모 씨가 진술한 호텔과 여관 투숙 및 법정 출두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이모 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방 체류 중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와 협박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1월 30일부터 3일간의 국내 항공편 탑승 명부를 조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은 성문 분석 결과 범인이 형호군과 한 달 이상 함께 생활한 점, 이모 씨가 대학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나 뚜렷한 단서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범인의 필적과 이모 씨의 필적 대조 결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최근까지 337건의 성문 분석을 통해서 유괴, 협박, 폭파, 공갈범 등 2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성문 분석 결과가 유일하게 오판한 예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용호 군 집 부근의 자동차 영업소 사원이었던 신모 씨. 경찰은 범인의 음성 및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안다는 제보에 따라 피해자의 집 부근의 모 자동차 영업소 사원 신모 씨의 음성과 필적을 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이용호 군의 친척인 이모 씨 집 부근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는 신모 씨를 범인과 목소리가 비슷해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역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용호 군을 납치했던 곳의 환경과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괴가 벌어진 현장은 205동 단지의 아이들이 주로 놀던 놀이터로 204동과 204동의 경비실이 놀이터에서 불과 10m에서 20m 간격에 있고, 특히 202동 아파트는 놀이터와 붙어 있어서 종종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며 잘 놀고 있나 확인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205동 단지의 우측편에 위치한 또 하나의 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이른바 개구멍을 통해서 신사 현대아파트로 통하는 현대백화점 차도나 88 올림픽대로 진입로 부근의 차도와 맞닿아 있어서 안전을 이유로 부모님들은 형호군이 유괴된 놀이터에서 놀도록 주의시켰다고 합니다. 우측편에 위치한 놀이터의 경우 농구 골대가 있어서 주로 고학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놀던 곳이었다고 하네요. 때문에 유괴범이 형호군을 데려가는 동안 그 누구도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과 반경 20-30m 간격으로 존재하던 경비원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입구를 기준으로 디귿자로 둘러싸듯이 형성되어 있고 저녁 전까지 아이들은 항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후에는 주민들이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나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던 곳으로 20여 년 동안 주차 시비 2-3건을 제외하고는 범죄가 일어날 수 없던 곳에서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당시 주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형호군이 저학년임을 감안할 때 범인은 친근한 인상을 내밀어 부침성 있게 접근하여 당시 놀이터에서 차도로 나가는 길에 있던 영동 슈퍼나 성우 오락실 등을 미끼로 차도 쪽으로 유인한 뒤 차량을 이용해 그대로 88도로를 타고 1차적으로 송파 쪽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겨울 이상하리 많지 유난히 동네 구석구석 인적이 뜸해지는 단지 내의 특성과 주변 상가와 차도의 관계, 그리고 도로 진입로 등을 통해서 사전에 범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협박 전화를 할 때와 접촉 시 사전에 경찰이 개입해 있는지를 떠보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접선 장소를 이리저리 옮긴 점과 마치 준비된 대사를 사용해서 필요한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점, 2월 19일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중지된 것을 알고 이후 금품 요구를 중지한 점, 그리고 2월 13일 형호군의 아버지가 놓은 돈가방이 운전석 반대편에 있음에도
거진 정차 없이 5분 안에 가지고 간 점과 협박 전화 시에 실제 전화 협박범과 행동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드문드문 정보의 누락을 가지고 있던 점, 형호군을 한 달여 동안 데리고 다니며 협박 전화와 접선 장소에 나타나는 시점에 맞추어 형호군 부모를 감시라도 하고 있는 양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 점을 들어서 최소 2명 이상의 조로 형성된 범인들의 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형호군이 6의 한 달 후에 살해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이 맞을 시 범인은 전화 담당, 감시 담당, 접선, 은행 업무 등의 행동 담당 이렇게 3인조로 편성되었을 것이며 비교적 6의 초반에 살해되었을 경우에도 2인조 이상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각자 지정된 임무에 따라서 미리 세워둔 최선책과 차선책에 따라 물 흐르듯 범행을 이어갔을 것이며 서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 지리에 따라서 통화 담당을 제외하고 간헐적인 임무 교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목소리로 판단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1991년 4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원로 성우 구민씨 등 KBS 성우 3명에게 수사본부에 직접 와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오후 5시경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녹음된 범인의 전화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참여한 성우들은 범인이 지능적이고 냉소적인 20대 후반이며 약간의 서울 사투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랫동안 서울 지역에서 살아온 듯하며 억양이 천편일률적으로 낮게 깔렸으나 가성은 아니고 최근까지 외판 계통의 일을 해온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또 범인의 목소리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범인이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지능범으로 추정했습니다. 성문은 성대로부터 입술까지의 길이에 따라 특이한 공명주파수를 갖기 때문에 발성자의 연령과 출신지, 키와 학력, 말버릇, 직업과 교양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전문가들과 음성 보안업체 등에서 녹취된 범인의 목소리를 검증한 결과 범인의 목소리는 한 명으로 판독되었으며 녹취된 범인의 목소리가 통화 시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전화선을 타고 들어오는 음성은 기계 장비의 노화와 소음, 녹화 장비의 성능으로 인해서 여러 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범인의 음성을 전문 수사 기법에 도입되는 음성 분석 장비를 통해서 심리를 파악해본 결과 전화통화 속의 범인은 사주에 의해서 범행을 자행한 종범으로 판독되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 교수들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놓으며 당시의 다른 공범과 주범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1년 2월 13일 당시 범인이 양화대교 부근, 육교 부근의 절제 배전판 위에 놓여있던 돈을 단 5분 만에 가져갔으며 차량으로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올림픽대로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들로 인해서 도로상에 차를 정차하기도 매우 어려운 곳을 감안할 때 상당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내놓은 견해도 있었는데요. 납치 후 이용호 군에게 폭력이 가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측 전두부와 우측 측두부 그리고 후두부 쪽에 두피와 출혈이 관찰되었고 납치당한 후에 반항조차 못한 채 주먹보다는 강한 물체로 머리 부분을 3차례 가격당했으며 기절한 상태에서 코와 입이 가려지고 포박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 부검 결과 시신 발견 일주일 전으로 형호군이 살해되었을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수사 당시 윗속에서 나온 검출물은 매우 소량이었고 당시 친구 집에서 먹은 음식물들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했었으며 윗속의 내용물들은 당면과 파, 숙주나물, 쌀과 보리 등이 일부인데다 6회 초반 폭력이 가해졌다면 형호군이 받은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해 소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회 초반에 죽은 뒤 겨울철 농토가 있는 그늘진 곳에 버려졌다가 옮겨졌을 것이며 겨울철 한강 둔치의 배수로를 통해 소량의 비와 눈이 수분을 제공하고 옷이나 신발 등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싸늘한 겨울철
바람으로 인해 낮엔 살짝 녹고 밤엔 얼어버리는 현상으로 인해 냉장고 역할을 하여 시신이 발견 당시 일부만 부패해 언체로 발견되었으리라 추측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의 필적과 함께 목소리의 특징입니다. 범인이 형 혹은 부모에게 몸값을 건넬 장소를 지정하며 남긴 무인 포스트 메모 11매와 온라인 송금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한 예금거래 신청서 2매 등 범인이 남긴 필적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분석 결과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모음과 받침, 이응을 붙여서 육자로 보이게 쓰는 경향. 두 번째, 미음의 받침 사이를 띄워서 쓰는 경향. 세 번째, 리을을 이자처럼 보이게 쓰는 경향. 네 번째, 지읒을 이자처럼 보이게 끝을 올려 쓰는 경향. 주요 인상체계로 체격은 168에서 170cm가량의 보통 체격과 단단한 편입니다. 얼굴은 희고 작은 편에 회사원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눈두덩이가 두텁습니다. 머리는 길지 않은 단정한 하이칼라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말씨를 쓰고 낮고 침착한 어조를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범인 목소리 분석 결과는 범인의 60여 차례 협박 전화에서 녹취한 음성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범인은 서울 경기 출신의 30대 전후의 남자로 추정됩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냉정하며 단어의 구사 능력으로 보아 고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로 추정됩니다. 도팅과 티켓팅 등에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전문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 발음이 정확합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가지구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세세하고 설명적인 어투와 상사를 대하듯 흥분하여도 존칭을 사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그놈 목소리 영화 개봉을 촉매제로 여론이 형성되어 공소시효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기 전의 사건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놈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의 잘못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자수를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이용호 군의 아버지의 말처럼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가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여 이용호 군이 편히 잠들 수 있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그놈 목소리, 용의자 및 범행 분석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 이용호 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구리 소년 사건 리뷰할 때도 그 사건 다뤘을 때도 좀 마음이 이랬는데, 물론 모든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네, 오늘 특히나 또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네요. 예, 못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아까 그 용의자들 가운데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삼촌 쪽? 이모 씨. 그죠? 저도 약간 이모 씨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문 분석이 여태까지 그렇게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고, 거의 99%라고 하는데 이모 씨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너무 수상해. 알리바이가 확실한 것도 그렇고, 그죠? 너무 확실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공범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적 조사 결과 필적이 달랐다고 나왔는데 공범의 필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모 씨가 주도를 해서 공범 한 두어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그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돈가방을 조수석 방향에 있던 그 돈가방을 한 번에 가져간 것도 그렇고 거의 정차 없이, 그럼 분명히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심증만 가지고 입증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물증이 없어서 못 잡은 거잖아. 심증은 확실한데, 심증도 확실하고 뭔가 성문 분석도 너무너무 확실한데 이모 씨는 의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모 씨는 의뢰를 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요. 의뢰를 하고 거의 주도했겠죠. 의뢰만 하고 빠진 게 아니라 전화 같은 건 성문 분석을 했으니까 전화는 본인이 직접 한 거고, 그죠? 마코야님, 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갑자기 심심하다 그래서 컨텐츠에 집중해달라니까 심심하다 그래서. 우리 다솜님이 아까 팬가입해 주셨죠. 다솜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은 리액션은 해드리기가 참 애매하고 좀 이따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고 나서 리액션 잠깐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너무 제가 아까 중간에 채팅창을 화면에서 빼버리고 얼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사담으로 가는 경향이 살짝 있으면서 왠지 감정적으로 뭔가 대화를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더 감정적으로 서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얼렸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심한 드립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렸습니다. 좋은 조치였습니다. 그 촉매제는 우리 마쿠에님이었죠. 잘 나가다가 심심해요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에 올릴 때는 다시 편집을 하든가 해야 될 듯. 그냥 할까?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들어야지. 제가 일부러 이용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아니에요. 어차피 뭐 해야 될 거를. 근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이야기의 길이에 비해서 이미지 사진이 많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채팅창을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그건 좀 다시 한번 제가 재방송 그 녹화 파일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채팅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로. 자, 그리고 무섭이가 지금은 무선 얘기하는 도중이라 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영호 군 이 사건 자체만으로 그 세 개의 이야기만으로 거의 아마 한 50몇 분 정도 됐을 거예요. 1부, 2부, 3부 다 하면. 근데 제가 중간에 일부러 멘트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냥 쭉 집중해서 쭉 들으시도록 일부러 잡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 7분인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남았네요. 이게 시간으로 치면 준비한 요 시간으로 치면 평소 때 그냥 그 분량이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2개를 더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나머지 하나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방송이 좀 뭔가 평소보다 더 일찍 끝난 것 같아도 그냥 양해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으로만 보면 평소보다 되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평소에 거의 한 배 반 준비한 거예요, 오늘.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한 번에 쭉 가는 느낌도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잡담이나 뭐 이야기를 토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틈이 보이면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 또 난감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컨텐츠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블님 어서 오시고요. 자, 1253님 어서 오세요. 아까도 오셨는데 뭘 방금 들어와. 아까도 오셨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침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억양이나 이런 게 좀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톤이나 이런 게 읽다 보니.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일단 듣고 올게요. 계룡산 드래곤님 어서 오시고요. 베스트 BJ 투표요? 그게 뭐예요? 베스트 BJ를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안 했는데? 베스트 BJ? 어디다 투표하신 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요거 듣고 올게요. 요거 듣고 와서 우리 다솜님, 제가 아까 팬가입하신 거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리액션 하겠습니다. 마스백 공포라디오다. 공포가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왔어 공포라디오. 재밌는 약간 방송. 무섭이가 나가신다. 언제나 지려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의 상단에 비신 하단에 추천 눌러요. 구독도 너무 좋아. 유튜브 모여라. 언제나 지려요. 왓썹 공포 미스테리 핵꿀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많은 현상엔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되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과학적 설명이 안 되는 일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덩달아 함께 하품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품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함께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가 하품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하품은 기본적으로 반사 행동이며 산소 부족에 대한 뇌 반응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산소 부족보다는 뇌의 온도를 살짝 내려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설명인데요. 의아한 점은 어째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하품을 따라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따라하면서 집단 내의 동료의식을 확보한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설로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한 명이 하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들이킨 산소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다른 한 명도 하품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두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물은 모두 조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현재 과학계는 이 최초의 생물이 35에서 38억 년 사이에 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일치하는 모습들을 다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생물들을 생명의 나무에 비교를 하면 뿌리부터 이파리, 수많은 가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내부 혈관처럼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고 하네요. 매우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의 화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연구가 힘들고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 사실은 기억은 우리 두뇌 속에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MIT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로 쥐가 신경세포의 활성, 비활성을 조절하면서 기억을 살리거나 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어떤 기억을 되살리려면 특정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특정 신경세포를 깨우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력 작용의 이유입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연계에서는 4개의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과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있습니다. 이 중 중력이 가장 약하며 과학자들은 아직 중력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 인간은 페로몬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페로몬은 동물 개체 사이에서 신호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페로몬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과학계는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 페로몬으로 성적인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동물처럼 페로몬으로 인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냄새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경우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이 코에 있으나 신경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인체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이유이죠. 인체의 자연 발화가 처음 보고된 것은 17세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는 120여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기진 않지만 사람이 스스로 불타버린다는 이 인체 자연 발화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또 자연 발화의 특징은 자신의 몸만 타버릴 뿐 주변은 타지 않는다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으로 규명되진 않았지만 제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처럼 흡연과 같은 내부 조건이 갖춰지면 인체에 불이 붙어서 타버린다는 가설이 있고요. 몸 안에 축적된 가스로 인해서 자연 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몇몇 사건들은 그 과학적인 원인이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규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 없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일곱 번째는 동물들의 지진 예측입니다. 동물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며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가설을 말하자면 전자파나 자기장의 변화를 동물들은 미리 감지하고 행동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증명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생물을 많은 학자들이 200년 이상 분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발견된 것만 해도 1만 6천여 종 이상이 발견되고 보고되었는데요.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종은 총 120만 종이 넘고 발견되지 않는 대부분의 종은 바닷속 그리고 깊은 심해에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80% 이상이 바다에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종만 1,500만 종 이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정확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세상엔 많은 미스테리들이 숨어있고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미스테리들이 더욱 추가로 발견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 듣고 왔습니다.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던 것들 역시 미스테리가 된다고 하니까 문화 충격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결국 미스테리인 거예요. 우리가 미스테리 하면 뭔가 되게 막 무섭고 오싹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인 겁니다. 인주님 어서오세요.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호로록 감사합니다. 인체 자연 발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 밝혀진 사건도 있어요. 설금의 천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족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솜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인주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우리 다솜님께서 그리고 아까 팬가입 해주셨는데 팬가입 이미지는 아마 저 위로 올라가서 없어졌을 거야. 팬가입 다솜님께서 900 몇 번째로 하셨지? 966번째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다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마음 편히 들었어요. 예,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랑 마지막은 뭔가 그래도 좀 환기하고 편히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또 우리 베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인체 자연발화 방송했었죠. 인체 자연발화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담배 안 피면 돼요. 대부분의 인체 자연발화 현상은 거의 담배로 인한 사건이 많았어요. 예전에 해외 토픽 중에 드럼통에 금리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를 넣고 황산을 부었습니다. 몸은 사라지고 금은 그대로 있다고 했네요. 무섭다. 자, 오늘 이야기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항상 방송할 때마다 고민이죠. 마음에 드실지 만족하실지. 오늘은 또 특히나 좀 무거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또 벌써 오늘 목요일이 벌써 끝났네. 그러고 보니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일요일이잖아. 와, 시간 참 빠르네요. 내일 모레 글피죠 이제. 주변이 안 탔던 이유 같은 거는 한번 제 유튜브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니발님의 공포 소설 우리 학교 괴담 또 일요일날 기대해 주시고, 지금 난립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빨리 8편 내놓으라고. 아직 8편 더빙도 안 한 건데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야, 이 상황에서 내가 휴방을 하면 나 진짜 뭔가 밤길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다 우리 베베님의 안개꽃이나 우리 쇼지님의 그 귀신 보는 귀인, 내 친구는 귀인이나 아니면 우리 더블리님의 박보살 이야기 이런 것들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지만 왜 그러지? 그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 괴담을 더 좋아하는 건가? 휴방 안 해요. 한마디 던졌더니 벌써 채팅창이 난리 났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괴담하면 보통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들어보니 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역시 그 또래가 써서 그런지 또 또래의 그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나 봐. 역시 안내발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베베님의 글이나 우리 한니발님의 글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전에 우리 제국군님도 써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실화 제보 또는 그 소설 같은 거 나중에 좀 제가 양해를 구해서
뭔가 좀 전자책이나 출판 쪽으로 한번 해서 해볼까. 제가 수익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글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뭐 작가님들께 드린다든지. 그래서 사연 제보 쪽은 좀 사실 어려워. 사연 제보 같은 걸 모아서 만약에 만들면 그건 아마 수익금을 뭐 기부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보는 그렇다 쳐도 그 자작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분량이 되거나 하면 그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해서 전자책인데 그 종이책으로 원하는 분들 계시면 그걸로도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보문고 쪽에 그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있어. 그래서 그 종이책을 여러 개 찍어서 파는 게 아니라 종이책을 누가 신청을 하면 나는 종이책을 사겠습니다 하면 종이책을 그때 그냥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지. 전자책도 당연히 되고 전자책도 되고. 그러니까 소량으로 이걸 책을 뭐 몇 부를 찍겠다 이게 아니라 아예 안 찍어요. 그냥 아예 안 찍는데 누군가 저는 전자책을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찍어서 그냥 하나만 찍어서 보내주는 거지. 그런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수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소장하는 것도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죄송합니다. 그 작가분 한 분 한 분의 분량이 쌓이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책을 낼지, 아니면 이 여러분들의 분량을 합쳐서 옴니버스식으로 뭔가 파트별로 나눠서 낼지,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책을 사면 책에서 바로 그 핸드폰으로 그 있잖아요. QR 그 코드인가요? 그것도 넣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걸 딱 갖다 대면 유튜브에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유튜브로 그 방송의 오디오도 듣고 책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그럼 나는 광고 수익 얻고 고맙습니다. 라이아나님. 시력을 잃을 것만 같아. 눈이 부셔. 최싹.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마무리 인사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방송 녹화 종료를 안 했네요. 자, 오늘도 마무리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또 보내시고요. 우리 일요일 날 또 재미지는 괴담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잘 자요.